네 번째 키워드는 비트코인 폭락입니다.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가 비트코인은 화폐도 금융상품도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죠. 어제 저희가 방송에서 다루기도 했는데 박사님, 이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고 있어요. 예, 밤사이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시세들이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한때 15% 이상 그 순간 폭락을 하기도 했죠. 네. 비트코인 가격이 왜 떨어지는가? 월가의 전문가 분석들은 역시 국제회계위원회의 새 회계 기준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는 분석이 압도적입니다. 네. 어저께도 우리가 말씀 올린 대로 국제회계위원회가 IFRS 이 세계 회계 기준을 새로 제시를 했어요. 네. 그동안에 단 한 번도 기준이 나온 적이 없었는데 새 가상화폐를 이렇게 회계하라라고서 만든 기준이 지금 컴퓨터 그래픽으로 나오고 있죠. 자, 가상화폐는 현금이 아니다. 금융상품도 아니다. 그러니까 재고자산 또는 무형자산으로 처리해야 된다. 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현금이 일단 아니다 했을 경우에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유동성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가상화폐를 아무리 많이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팔지 않는 한 현금성 자산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른바 회계장부상의 유동 비율이나 당좌 비율을 높일 수가 없어요. 네. 회사가 부도가 날 때 그 전후 직전 신호를 보면 당좌 비율이 떨어지거나 유동 비율이 떨어지면, 즉 다시 말씀 올리면 현금 보유 비율이 떨어지면 회사의 부도 전조 신호로 보거든요. 네. 당좌 부채에 비해서 당좌 자산이 떨어지는 것을 그걸 당좌 비율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면에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리플 같은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 당좌 비율을 못 맞추게 되는 그런 당장에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이 회계위원회의 IFRS 시스템은 지금 미국만 가입하고 있지 않고 전 세계 각국은 다 가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2007년도부터 이미 IFRS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고요. 미국도 미국의 독특한 방법을 쓰긴 합니다만은 거의 IFRS와 크게 차이는 없어요. 네. 그런 면에서 이번 회계위원회의 가상화폐에 대한 회계 기준은 상당히 영향을 크게 줄 것으로 보이거든요. 또 예금 자산도 아니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네. 최소한 예금 자산 정도로는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 세력들이 적지가 않은데, 예금 자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식을 사는 주식 상품 예금 자산입니다. 네. 채권이 예금 자산이에요. 채권이나 주식을 사놓게 되면 그것은 일정 기간 이후에는 현금으로 확실히 바뀔 수 있다는 그런 보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당좌 자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현금성이 높다, 유동성이 높다라고 간주가 될 수 있는데, 이번에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예금 자산도 아니다, 금융상품도 아니다라고 본 겁니다. 네. 주식이라든지 채권보다도 훨씬 더 못하게 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좀 쇼크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비트코인을 금융상품이 아니다라고 하는 바람에 이제 제도권에 들어가서 이른바 IPO를 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대목도 많이 사라졌어요. 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완전히 사라지거나 경제적 가치가 없어지는 것은 또 절대 아닙니다. 지금 자막으로 나오는 것처럼 무형자산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게 됐어요. 개인 소유자나 개인 기업 입장에서는 무형자산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는 이제 재고자산으로 분류하게 되는데, 네. 무형자산으로 분류해도 재무상태표상에 분명히 자산은 자산입니다. 그러나 저 자산이 이제 분류상 당좌 자산이나 유동 자산이 아니라 비유동 쪽으로 훨씬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유동성이 떨어지게 되고, 또 재고 처리를 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게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나중에 현금화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 조금 불편해진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통화관리 측면에서 보면 이 가상화폐에 대한 회계 지침이 세계 만국이 통일되는 바람에 한결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될 수 있다. 가상화폐를 둘러싼 혼란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플러스되는 측면도 또 상당히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